오늘 특강을 준비해 주신 분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유범상 교수님이십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유범상 교수님은요,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영국 에딘버그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고요. 사회정책 분야의 유명한 전문가로 한국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필링의 인문학,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 이매진 빌리지에서 생긴 일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이라는 주제로 저희한테 특강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후에 이제 영국에 가서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제 이 문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가 내지는 인문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디아스포라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학이라는 것이 또 다양한 학제간 연구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생각들을 또 이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내는 거니까 제가 고민하는, 특히 이제 사회과학에서 고민하는 것을 좀 잠깐 소개 좀 시켜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오늘 부족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로 디아스포라가 아마 함께하는 우리에 대한 상상에 대한 이론적 근거가 뭘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주제로 잡은 게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다들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주장은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당하고 있다. 생각당하고 있으면서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치 우리들의 현상인지 모른다.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내가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데카르트의 얘기는 지금 생각하면 아무 얘기도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다 생각하셔서 문학을 하셨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중세 때는 완전히 이거랑 다른 모습이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제일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1계급인데 저 사람이 성직자예요. 가슴에 보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사람이 귀족인데 2계급이거든요. 뭐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은 농노고. 그럼 왜 귀족보다 성직자가 계급이 높냐? 이게 이제 질문일 텐데요. 중세 때 생각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었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알아내는 존재가 성직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1계급이었고 그다음 중세 때 세속 권력 있잖아요. 세속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 사람들은 전부 다 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권 신수설, 왕권도 신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왕권을 누구한테 줬는지를 누가 알아내요? 예, 또 성직자가 알아내요. 성직자가 1계급이었다. 땅 있잖아요, 땅. 땅은 누구 땅이냐? 그럼 인간들이 땅을 소유했는지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빌려준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점유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과 권력과 생각의 주체는 모두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자가 나타나고 내가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다 해서 얼마나 이 불경죄를 범한 건가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있어. 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 네가 생각한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땠어요? 내가 생각해서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파문을 당했거든요.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중세 때는 생각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권력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땅의 주체도 하나님인데 근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사적 소유권을 갖게 된 사회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민이라고 하면 국가의 이제 일정 정도의 구성을 전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존재나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과연 생각할까 하는 것들이 제 질문이거든요. 이 우표를 보시면 무슨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아,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인데 저 나무꾼이 사슴을 도와줬더니 호랑이로부터 쫓기는 사슴을 도와줬더니 사슴이 저쪽에 가 목욕하는 선녀들이 있는데 옷을 훔치면 네가 장가를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훔친 겁니다. 그래놓고는 사슴이 얘기를 해요. 너 아이 셋 낳을 때까지 그 옷을 주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두 명을 주면 이렇게 데리고 도망가는데 셋을 하면 데리고 못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제 저 선녀를 못 도망가게 할 수 있으려면 셋 낳을 때까지 주면 안 된다는데 하도 선녀가 쪼르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옷을 줬더니 도망간 장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또 사슴이 나타나서 두레박이 내려오니까 두레박을 당하면 선녀를 만날 수가 있다. 그 나무꾼이 선녀를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게 이 얘기의 스토리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선녀가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아까 앞에 이제 선생님께서 젠더 얘기를 하셨는데 가부장적인 남성에서 보게 되면 이건 용감한 남성이 미녀를 쟁취하는 아름다운 얘기. 근데 젠더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옷을 훔쳤죠. 감금했죠. 성폭행했죠. 어찌 않으면 임신을 했죠. 강제로 데리고 살았는데 끝까지 스토커짓 해갖고 간 거예요. 자, 이게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흉악한 얘기. 젠더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보여드리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우리는 지금 제가 얘기한 관점에서 얘기를 안 해줬지? 만약 그 얘기를 해줬다면 우리는 어쩌면 논쟁의 문제가 달리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각도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좋은 얘기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가 생각할까 생각 안 할까 그런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여기 스토리에서 가장 나쁜 인물이 누굴 것 같아요? 사슴. 아, 사슴이 그렇게 꼬리겼으니까. 그래서 사슴이 제일 나쁘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보면 나무꾼 그 자식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나무꾼도 나쁜데 사실은 진짜 나쁜 사람은 누구냐면 작가예요. 작가가 뭐 이따위 얘기를 만들었냐. 그렇게 이놈이 이 작가가 해피엔딩으로 끝낸 게 더 나쁜 거예요. 불행하게 끝냈으면 차라리 우리가 이것을 간파했을 텐데 그래서 제일 나쁜 놈은 작가다. 근데 작가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 작가보다 더 나쁜 놈이 뭐냐면 독자예요. 독자가 그걸 보고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을 갔으면 더 이상 유통이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스토리가 있으면 극중의 인물이 있으면 작가가 나쁠까 독자가 나쁠까 했을 때 독자가 나쁜 것에 주목한 사람이 한나 아렌트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악의 평범성이라고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회학자 입장에서는 저 나쁜 놈은 원래 나쁜 놈인 거죠. 작가는. 독자들을 어떻게 이것을 보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시민교육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인이라든가 청소년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는 땅에 내리기마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당신의 땅을 발견했나이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둔덕에 올라가서 제일 좋은 나무를 베다가 십자가를 딱 꽂고 하나님이시여 이 땅을 보고 가서 이렇게 기도를 꼭 했대요. 여기 이제 의식을 행사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콜럼버스가 좋은 녀석이냐 나쁜 녀석이냐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은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친구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가 일본판 콜럼버스예요. 얘들이 탐험하고 개척한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의 밑에 걸려있는 비문이에요. 쌓아야 되는 붉은 불빛을 그리고 단련된 강연을 길어가지고 이 동상은 단결실행 인내 용감한 자들을 이야기한다. 이 친구들이 일본판 탐험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구라 그래요. 외구는 좋은 놈이 나쁜 놈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이 좋은 놈일까 나쁜 놈일까는 인디언의 입장에서 학살자예요. 자, 그러면 저는 콜럼버스한테 감정이 없어요, 제가.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감정이 있는 건 뭐냐면
왜 콜럼버스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 주지 않았나? 지금 제가 오늘 이제 디아스포라 얘기를 하는데 디아스포라가 어떤 관점에서 디아스포라를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는 걸까 생각당하는 걸까? 아니면 생각당하는 줄도 모르면서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자, 그런 얘기를 좀 더 진행시켜 볼게요. 요거 보세요. 요 그림 혹시 보셨어요? 요 그림을 잘 못 본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이 녀석이 누구예요? 미국인이고 유럽인이에요. 그리고 자기네 이렇게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이 화이트 맨스거든요. 백인의 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짐을 지고 가고 있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그림은 자기네들이 얘들을 왜 짐을 졌느냐? 여기 경우는 바바리즘. 바바리즘은 야만이라는 뜻이고요. 뭐 오프레서, 억압이라는 뜻이고요. 이그노런스, 무지, 바이사. 얘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무지에 빠지지 않게, 야만에 빠지고 우리가 짊어지고 힘들지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국주의를 지배했던 논리들이거든요. 제국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저쪽에게 아까 침입을 했고 학살을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그런지 알아보세요. 시빌라이제이션, 문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에 대한 어떤 그 지배자들의 소위 정상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점들입니다. 근데 자기네들은 구원장군도고 요거랑 비슷한 시도 있어요. 백인의 짐이라는 시인데 백인의 책무를 다하라. 너의 선택 중 자는 멀리 보내라. 이건 이제 식민지 개척하러 떠나라는 거거든요. 방금 정복한 너의 백성들은 반은 악마, 반은 어린애. 자, 자기네 정복한 백성들은 반은 어린애, 반은 악마로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하냐면 백인의 책무를 다하라. 가서 멋진 작업은 아니지만 너희들을 어디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너희 인생을 걸고 그들을 건설하고 너의 죽음이 그들을 교화시킬 것이다. 교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순교자고 희생자는 거예요. 요 시를 쓴 자가 누군지 아세요? 키플링이에요. 키플링은 정글붕의 저자거든요. 이 자는 놀라우니만큼 이렇게 철저하게 인종차별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정글붕 그 얘기를 가득 차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야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 봤던 것이 콜럼버스인데 우리는 콜럼버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인디언의 입장에 얘기를 안 해줬지? 이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과 생각 다 하는 것과. 자, 이걸 잘 비유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제 이 벼룩이인데 벼룩이가 지 몸보다 몇 배 높이 뛰는지 아세요? 200배 높이 뛰는. 인간으로 치면 63빌트는 뛰어넘는 수준, 인간을 비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벼룩에게 행한 가장 차별적인 발언이 뭔지 아세요? 뛰어야지 벼룩이지. 그런 얘기하면 안 돼, 이제. 근데 이 녀석을 20배 되는 병에다가 가둬놓고 뚜껑을 막아놓으면 뛰게 했더니 곧 적응을 하더래. 그래갖고 뚜껑을 열었더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계속 20배만 뛰더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친구는 이제 학습된 무기력이 발생한 거예요. 코끼리를 집착만한 녀석이 아프리카 가면 노끈을 묶고 나는데 끈끈 나가지는 못한대. 왜 그러냐 했더니 이 녀석이 어릴 때 노끈을 묶는 거. 얘가 학습된 무기력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들의 생각이 어쩌면 이 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도 우리가 20배를 뛰니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에요. 이 친구는 달을 가리키면서 달을 보라고 해서 제가 이 친구 이름을 달달로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이 친구가 달을 가리키니까 이 독자들은 다 달을 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선녀와 남소의 스토리만 봐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그걸 통해 갖고 자기의 어떤 그 의지들을 관철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보세요. 친구는 저 새끼 왜 달을 보라 그러지? 달을 보면 누구한테 유리하지? 저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이득은 뭐지? 오른쪽에 짓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 그래서 오른쪽의 친구는 달달론과 달달론이 만든 부당한 질서를 문제하거든. 근데 우리는 달달론을 보지 않고 뭐만 봐요? 스토리만 봐요. 달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온통의 지식들, 그리고 온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은 어쩌면 달달놈이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상식이라고 해서 상식이지 상식에서 상식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던지고 싶은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세 할머니를 얘기하려고 해요. 한 할머니는 저렇게 달달놈한테 완전히 당한 할머니. 그리고 두 번째 할머니는 달달놈과 저항했던 할머니. 그리고 세 번째 할머니는 달달놈과 맞서가지고 제도까지 바꿨던 할머니. 이 세 할머니를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할머니 얘기인데 그 할머니는 이제 이 얘기와 관련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온 거예요.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근데 이 얘기가 딱 나왔을 때 굉장히 고민했던,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안 된다고 우려했던 문학인이 있었어요. 그 문학인의 이름이 몇 사람이에요? 브레이트예요. 브레이트는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너무나도 고민한 나머지 시도 써요. 이게 바이마르 헌법 2조라는 시인데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도대체 어디로 가지? 아무튼 어디로 가긴 가겠지만 이런 시를 썼어요.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히틀러한테 갔어요. 히틀러한테.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만들었던 모든 권력을 국민에게 줬더니 그 국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누구를 뽑았어요? 히틀러. 80% 이상.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국민한테 뭘 주면, 권력을 주면 저자들은 히틀러를 뽑을 텐데 국민한테 주면 안 되는데 이게 히틀러의 고민, 브레이트의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는 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반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국민에게 권력을 줬더니 윤석열을 뽑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제 고민은 이해가 되죠.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랬었을까? 왜 그랬냐면 이 할머니 같은 국민들 때문이에요. 이 할머니는 브루닐데 폼젤이라는 독일 할머니. 할머니 몇 살 돼 보여요? 90. 100. 106살 때 찍은 사진이에요. 106살 때. 이 할머니는 히틀러 집권 당시에 20대 중반이었어요. 26살인가 그랬어요. 그때 이 할머니의 직속 상관이 누구냐면 괴벨스예요. 손전부 장관. 이 할머니 너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이렇게 얘기해요. 평생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완수했어요. 너무 열심히 일한 겁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일한 덕에 이 할머니는 전쟁이 끝나고 5년 동안 깜방을 쌓아요. 왜냐하면 부역의 죄로. 얘들은 철저하게 부역에 대한 평가들, 우리 일제 친일파하고 완전히 다른 평가를 했는데 이 할머니가 그러고 나서 몇십 년이 흘러서 106살이 됐을 때 다큐멘터리 PD가 찾아가요. 할머니, 지금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반성하지 않으세요? 그때 열심히 충성했던 것을. 이 할머니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후회하지 않아요. 왜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 할머니가 첫 번째, 나는 히틀러가 그렇게 유태인들을 디아스포라죠. 그렇게 학살하고 이랬던 건 몰랐어요. 이렇게. 히틀러를 6만도 아니고 60만도 아니고 6천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을 죽였는데 몰랐을까? 첫 번째 질문. 이 사람 몰랐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난 잘못이 없어요. 그 시대가 잘못이고요. 아까 괴벨스라는 히틀러가 잘못이에요. 그들한테 물증에 나갔던 평범한 일개 국민한테 물어요. 세 번째가 뭐라 그러냐면 난 정치에 무관심이 있어요. 근데 왜 정치에 책임지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같은 맥락이죠.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알았을까 몰랐을까? 어떻을 것 같아요? 알고도 모르는 척 만나보셨어요? 우리 이 할머니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유태인의 어떤 소위 얘기하는 아우슈비츠에서 죽었다 살았다 살다 나온 문학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프리모 레비라는 사람. 이 사람이 똑같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독일인들을 만나러 가요. 우리 어떻게 같은 인간인데 그렇게 잔인할 수 있었어?
물었더니 그 독일인들이 전부 다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몰랐어. 히틀러가 그렇게 나쁜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내린 결론이 이 책이고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알려고 했으면 알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 그래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면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않던 문화가 그때 형성이 돼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 사람은 고의적인 테마나 고의적으로 사람들이 테마를 들여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생각하는가 생각 안 하는가 어쩌면 나는 애써서 외면하면서 당하면서도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버틴겠는지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양반의 얘기하면 고의적인 테마라니 어쩌면 모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죄가 없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나 아렌트 있잖아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사유불능과 악의 평범이에요. 아까 그 선녀와 나무꾼에서 누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작가가 원래 나쁜 놈인데 그 작가가 만든 것은 어떻게 돼? 평범한 악 때문에 악을 만드는 건 평범한 그 사람들 때문에 악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책임은 어쩌면 너희들한테는 사유불능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한나 아렌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주의 있잖아요. 세상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말만큼 정치적인 말이 없다. 이쪽에 세월호가 터졌을 때 가만히 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가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애도하고 참배하고 모금하고 왔어요.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큼 정치적인 말이에요. 그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립이라는 것은 가진 자들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립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라는 게 하워드 진의 얘기죠. 히틀러가 기차를 막 달리고 막 이러는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기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중립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폼젤처럼 근데 이 기차는 이미 히틀러 보고 난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 악의 평범성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양반 얘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평생 내가 맡은 일을 충실히 완수했어요. 그 일이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상관없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디아스포라 문화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회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는 건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왔었을 때 나쁜 일이건 좋은 일이건 상관없었어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알고 당하면 모르겠는데 아까 내가 당하는 줄도 모르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큰 문제다. 아까 이 벼룩이처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아까 달달놈 얘기했잖아요. 그 달달놈이 히틀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히틀러 그렇게 문학 작품을 많이 읽어요. 근데 얘가 하루에 한 권씩이거든요. 전쟁 기간중에. 근데 야가 집권하자마자 책을 불태요. 베를린 광장에서 40일 동안 불태요. 이게 베를린 분서거든요. 뭘 태우는지 아세요? 책을 태웠어요. 무슨 책인지 아세요? 자기를 비판하는 책. 이게 문학도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지지하는 문학이 있고 이 사람을 비판하는 문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문학이 좋은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어떤 문학이요? 이렇게. 어떤 문학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남자 양반이 그랬다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달달놈이죠. 달달놈인데 이제 제가 정의를 찾는 소녀 중고등학교용 이제 이 철학책을 하나 쓴 게 있는데 이 책이 이제 우화로 썼거든요. 근데 이 책을 가지고 가면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래요. 교수님, 왜 골치 아프게 정의를 찾아야 됩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임마, 너 정의 안 지금 남의 정의를 살 테니까 남의 정의가 히틀러 거래도 괜찮아? 그래서 최소한 남의 정의를 살게 안 해야 되지 않아? 이게 이제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할머니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속절없이 당한 악의 풍문평소의 대표적인 상징인 이 106살에 부르는데 폼제라는. 두 번째 할머니는
저 달달님한테 저항했던 할머니. 그 할머니 이런 연설을 해요. 이 연설문이라서 사실 선동적으로 읽으셔야 되는데 읽어주시고 대단히 선동적으로 국가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 기업, 은행가, 부동산 투기꾼 및 노동 착취자를 위해 통치된다. 인류의 대다수는 노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공정한 요구, 즉 생계수단을 소유하고 마음대로 쓸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남성의 권리도 여성의 권리도 가질 수 없다. 인류의 다수는 소수의 안락한 삶을 위해 산업적 억압에 시달리는 것이다. 띠띠도 좀 들릴까 하는 생각 머리띠도 이렇게 본 것처럼 국가는 부유한 자들의 것이고 그리고 정작 일을 했던 사람들은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엄청난 연설인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딱 보면 어떤 엄청나게 급진적인 혁명가가 있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연설한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 88세까지 살았는데 이 할머니 이름이 뭐냐면 이 할머니 이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예요. 놀랍지 않아요? 헬렌 켈러는 10대 때 장애와 싸워가지고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 적응을 해요. 그 10대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10대 이후에 온통 사회를 비판합니다. 그 양반은 젠더적인 문제의식도 갖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여성 투표권의 문제도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구조적인 문제, 권력적인 문제, 인종적인 문제 온통 문제를 제기합니다.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 헬렌 켈러가 있는 줄 몰랐죠. 그렇죠? 이 할머니는 20대 이후에 사회당에 가입되었고 민주당보다 더 급진적인 사회당에 가입해서 이제 살았는데 첫 번째 우리 왜 몰랐을까? 이 할머니 이런 사람 엄청나게 유명했고 엄청나게 많은 전기집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몰랐을까? 이런 것이 이제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할머니 얘기해 볼게요. 이 할머니는 장애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운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서 이 할머니 88세에 돌아가셨을 때 역사학자 로웬이라는 사람이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 청소년들한테 너네 헬렌 켈러가 장애 이후에 뭐 했는지 알아? 10년 동안 말이야 아무도 몰라. 미국에.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안도하지 않아요? 미국 애들도 몰랐는데 우리가 알 리가 없지. 근데 헬렌 켈러는 FBI와 CIA 1급까지 된다. 그래서 미국은 헬렌 켈러 어떻게 이용하고 싶었냐면 그 권력을 아까 달달놈은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으로 이용하고 싶었어요. 누구나 다 노력하면 된다. 헬렌 켈러를 봐라. 근데 정작 헬렌 켈러는 뭔 얘기를 했냐면 구조와 권력관계가 변하지 않으면 인종의 문제, 빈곤의 문제, 젠더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이면에는 권력이 있구나, 달달놈이 있구나.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헬렌 켈러를 교육은 끊임없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처럼 또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 누군지 아시겠죠? 찰리 채플린. 찰리 채플린도 똑같이 FBI 1급 관리입니다. 이 사람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해가지고 헬렌 켈러한테 편지를 보내. 여사님,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뵐 수 있을까요? 제네바에 날아가고 만난 장면. 그 둘은 굉장한 절친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만난 장면이 있어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걸까? 생각당하는 걸까? 그러니까 헬렌 켈러는 이 활동가에 대해서 사회운동가에 대해서 우리는 사회운동가를 알지 못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헬렌 켈러가 누구나 다 노력하면은 뭐든 극복할 수가 있어. 이런 상징을 했었을 때 우리는 그런 헬렌 켈러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던 건 것이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은 아니지 않느냐. 자, 헬렌 켈러가 생전에 얘기를 해요. 야,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냥 절대 난 전반기 헬렌 켈러를 알려주고 싶지 않다. 후반기 헬렌 켈러를 알려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할머니는 거기에 대응했던 할머니예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청각에 손상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이죠. 안 들리니까 집에 가면 장애를 못 느껴요. 왜? 가족들이 수호를 하니까. 복지관에 가도 장애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와 동료들이 수호를 하니까. 근데 이 양반이 바깥에만 나가면 장애를 느껴요.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수호를 못하니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요. 청각에 손상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 되는 것은 청각의 손상 때문이니까 사람들이 수호를 하지 못해서일까? 이 질문이거든요. 또 보시면 청각상의 문제 때문에 당신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사람들이 당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독일에 간 특파원을 했다는 얘기예요. 엄마, 여기는 왜 이렇게 장애인이 많아?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버의 질문에는 당신 건강상 문제나 장애 버스를 여행하는 행동을 할때 부적절하게 설계된 버스가 당신이 벗어났는데 어떤 노력이냐? 그러니까 제가 영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100% 저상 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왼쪽에 질문을 던지면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 시혜의 대상, 연민의 대상이고 디아스포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게 되면 이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사람인 건데, 인간인 건데, 인권과 인격을 가진 존재인 건데, 생명인 건데, 이런 얘기를 좀 던지는 건데, 제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더 던지는 게 있어요. 참치캔 있잖아요. 참치캔 따다 손 베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애들 배워본 적 있잖아요. 딱 뵈면 이렇게 얘기를 해. 조심하지.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엄마, 내가 조심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 같아. 이러면 목소리 탁 간다. 뭐야, 이 녀석이 뭘 잘했다고 그러냐. 가출하고 막 그러잖아요. 퇴근한 아빠가 뭐라 그래? 애 좀 잘 돌보지. 당신 닮아서 그렇잖아. 뭐야, 이게? 그러다 막 집안 싸움을 벌이고 이렇게 이제 관계가 악화되잖아요. 자, 요렇게 이태원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건 본건, 사건으로 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망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느 회사 제품이야? 어느 회사? 왜냐하면 참치캔을 이렇게 호일처럼 만들면 다칠래야 다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뭐 이따위로 참치캔을 만들어놨어. 내가 다친 원인은 누구 때문인 건가요? 회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정부는 뭐 하고 있었어? 정부가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자꾸 다치는데도 불구하고 저것을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들어온 법이 징벌, 그 회사를 징벌하는 거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들어왔다면 다치지 않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건 뭐냐면 국가와 그 사회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태원은 피해자가 되고 참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져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 아까 콜럼버스도 마찬가지고 선녀와 나무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헬렌 켈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이렇게 쟁점으로 다루는 적이 있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태원의 문제들도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다를 텐데 우리는 어떻게 봤느냐 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할머니 이름 기억하세요? 브루넬레 폼제. 두 번째 할머니 헬렌 켈러. 이제 세 번째 할머니입니다. 우리 세 번째 할머니. 세 번째 할머니는 이렇게 다쳤을 때 어느 회사 제품이야? 정부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한 할머니. 이 할머니인데요. 할머니 한번 보시면 이 할머니. 이 할머니 79세 때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샀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드라이브 스루 가다가 덜컹이가 쏟았어요. 할머니가 상도하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요. 나 이거 다쳤으니까 보상하라. 맥도날드가 너가 실수했잖아. 당연히 실수했지. 할머니가 차를 타고 커피를 두고 있던 게 말이 돼요?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머니가 너네가 온도를 낮춰놨다면 내가 3도 화상 안 입을 거 아니야. 회사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그렇게 따져서 회사가 80만 원 준다는 그 당시. 왜냐면 치료비. 이 할머니가 안 돼. 80만 원 갖고는 안 돼. 하고 소송을 해갖고 이 할머니 얼마 받았을 것 같아. 당시. 회사권이. 네? 8억? 얼마요?
800만 원? 여기 우리 문인들은 원래 이렇게 통이 작은 건가요? 33억 원을 받았어요. 30. 왜 이 할머니는 33억 원을 받았을까? 이 할머니는 왜 33억 원을 받았냐면 이 할머니는 자기처럼 다친 사람을 찾아내는데 700명을 찾아. 그러놓고는 판사한테 얘기해. 이거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다스려야 될 사건이다. 판사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온도가 낮아져요. 자, 이제 첫 번째 할머니는 그냥 달달님한테 당한 할머니. 두 번째 할머니는 달달님한테 맞섰지만 사람들이 그걸 몰라본 할머니. 세 번째 할머니는 동료를 700명만해서 제도까지 바꾸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는 스텔라 리벡. 네, 스텔라 리벡 할머니. 서프라이즈도 한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한번 참 동영상도 다 있거든요. 스텔라 리벡 할머니.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 이제 그렇다면 새로운 생각, 새로운 상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이제 강의 주제. 앞에까지는 이제 인트로덕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좀 제가 해보려고 하고요. 나름대로 시간을 잘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새로운 생각을 얘기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런 그 민주공화국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 우리는 민족주의 역사적 사명을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국가는 우리한테 늘 너는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라.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몸도 바치고 마음도 바치고 충성을 다해라. 충성을 다하라 했고, 또 우리 그 애국가 사전 혹시 아세요? 기하할 때 제가 이번에 중국 친구 서울시 공무원에 기하할 때 애국가 다 외워야 된다는 거라고. 다 외웠죠. 사절 기억나세요? 이기상가 임원무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괴로울 때도 나라 사랑해야 돼.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국가에 대한 어마어마한 충성을 얘기해. 그런데 정작 국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만 국가는 가난은 책임질 수가 없어.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충성을 다해서 세금도 내고 국방비도 나고 뭐 생업에도 정상받고 있는데 국가는 정작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명이라든가 생존이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이런 걸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의 국가는 놀라우리만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충성을 요구하면서도 내가 가난은 책임지지 못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이 책임지게 가난. 그 사진 한번 보세요. 그런 가족이 책임진 것의 대표적인 영화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데서 가족을 책임진 사례가 이 사진인데 가운데가 저예요. 가운데가 가운데가 가운데 가운데 왼쪽이 우리 형이고 오른쪽이 누나예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저도 디아스포라를 엄청나게 겪었는데 제가 지나가면 어른들이 불러갖고 너 튀기지 그랬어요. 저 외국애처럼 생겼다고. 자, 그랬는데 이때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올라가고 너무 가난하게 자랐어요. 서울에서 또 아버지 실패하고 인천에 내려와서 이제 한자촌에서 또 철거당을 했는데 이때 어느 정도 가난했냐면 형이 너무너무 이 힘들게 이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지금 형은 저기 수제비나 이런 거 안 먹어요. 하도 그때 먹어갖고 형이 이제 뭐라냐면 폐병이 걸렸어요. 당시에 우리 폐병이라는데 민간요법으로 하루에 막걸리 한 사발씩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고1짜리 아침마다 막걸리 한 사발씩 엄마가 줬어요. 그러다 형이 고3이 됐었을 때 엄마 나 의대 갈래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거든요. 엄마가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안 된다. 엄마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해. 너가 의대를 가면 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 해수기하고 범수 대학을 못 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 형이 그 다음날 바로 가갖고 뭘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돈 제일 많이 버는 과가 뭐예요? 그때 선생님이 건축공학과다. 여기 형이 건축학과 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대기업의 임원이고 그런데 아무튼 형이 이제 그렇게 간 건데. 자, 우리 부모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은 형제간의 우애를 지금도 말씀하세요. 38년생이신데 그 다음 너희들은
이 공평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족이 그랬고 우리 부모님은 자식 농사를 잘 지은 건데 제가 얘기가 좀 나쁘게 하지만 자식을 잘 지었고 그 자식들이 지금 부모를 어떻게 해요? 동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식 농사와 가족 농사를 국가는 얘기했어요. 가난한 나라를 책임져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노인들이 한국에 있는 노인 빈곤율이 45%. 그 다음에 취업률이 39%인데 공공근로비 29만 원 월. 프랑스의 노인 취업률이 2%예요. 우리는 죽어서도 어떻게 돼? 일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살률도 OECD까지 압도적인 일이에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 보고 깜짝 놀라는 두 개의 영상이 있는데 하나가 기생충이에요. 영화. 그다음 오징어 게임이에요. 뭐가 놀라는지 아세요? 그렇게 콘텐츠 능력이 뛰어난 경영을 하지 않고 저렇게 불평등한 나라예요. 저렇게 성장을 한다. 저렇게 불평등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가족 농사를 잘 지어서 노후가 시민들의 삶이 안전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 산업화 시대에는 성장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집값이 쌌고 그 다음에 자식을 많이 낳고 자식이 책임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성장의 시대인데다가 그 다음에 집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자식 한 명인데 그 한 명이 지 자식 키우기도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부모가 너무 오래 살아요. 90살까지는 사니까. 절대로 가족 농사를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전히 우리는 가족은 피난처라고 얘기하면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요새 노인들은 이런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너, 예스, 노에서 너 사람도 아니래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산송장원들한테 무슨 의미가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가 너무 비참하고 자 이랬었을 때 저희가 그동안에 뭐에 기반해서 살려면 천륜에 기반해서 가족의 우정에 기반해서 가족의 사랑에 기반해서 하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이 그림이에요. 이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들이에요. 이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아들이 발 보세요. 거지가 돼서 놀아서 돈 다 탕지나 탕자 돌아온 탕자 얘기예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세요. 저 그림 얼굴 보세요. 저 친구가 열 확 받아있어요. 저 친구가 누구예요? 큰아들이에요.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더니 뭐 쟤는 돈 다 쓰고 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버지가 얘기해요. 얘야 그래서 최소한 먹여는 줘야 되지 않겠니? 최소한 재우는 줘야 되지 않겠니? 최소한 병은 치료해야 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형제잖아요. 이게 이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가족은 이렇게 본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줘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리고 권리로 시혜와 자선이 자기 자식한테 시혜를 주는 사람 없잖아요. 제 딸이 지금 고3이거든요. 근데 이놈이 너무 많은 걸 저한테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이놈이 우리 집안에 뭘 기여를 했나 따져보니 기여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알바한 적도 없고 뭐 저렇게 당당하게 욕을 하냐고 이 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 내가 딸이잖아.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무조건적으로 열함에서 무덤까지 권리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아마 돌아온 탕자랑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교수님, 제 친구가 라이더가 있는데 라이더는 이제 저기 배달하는 친구죠. 요새 코로나 이후에 월 540만 원 받아요.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데 왜 자꾸 국가의 책임을 얘기하려고 합니까? 저한테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의 자녀가 라이더 한다고 시키면 안 시키. 왜 안 시키냐면 위험하다. 빨리 친구 줄이라고 얘기해라. 골병든다. 그랬더니 중간에 이제 가만히 생각하더니 교수님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그거를 해야 된다고 당신 자녀가 얘기하면 시키냐 안 시키냐. 그럼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자기가 돈 꿔준대요. 제가 얘기해서 빨리 친구한테 돈 꿔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된대. 왜 안 된대? 제 자신은 천륜인데 걔는 천륜이 아니잖아요. 이게 이상하다고. 대체적으로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가족이라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스웨덴에 미르달이라는 도가 있어요. 미르달. 둘 다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저출생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여러분들이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애 나 우리가 키워줄게. 그럼 좀 낳기 용이하잖아요. 근데 요새 신부모는 뭐라 그래? 세월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말이야. 우리는 되게 멋진데 이러면 낳기 힘들잖아요. 미르달이라는 보고가 얘기를 해요. 미르달의 인구 위기에 관한 보고서인데 이렇게 국가가 애를 낳아주어서 키워주면 애 낳을 거다. 무조건적으로. 요람에서 노동까지 권리로서 주면. 그래서 이것의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등장한 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애 낳게 하는 거예요. 애 낳게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서울역에 강남역에서 누가 묻지마 살인해갖고 젊은 청년이 여성을 살해한 적이 있어요. 2014년에. 치과 의사가 딱 그걸 봐요. 양반이 노인이 되면 은퇴할 때 얼마 남았는데 자기는 딸이 셋이 있는데 자기 딸을 잘 키우면 되는 줄 알았다.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남의 자식을 잘 키우지 않으면 내 자식이 위험하구나. 이 사람이 10억을 내갖고 뭐냐면 아동센터를 만들어요. 비로소 이제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하냐면 남의 자식을 내 자식과 동일시해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보세요. 아까 그 라이더 친구 있잖아요. 남의 자식을 우리 가족으로 아까 천륜을 학대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게 이 사람들의 고민인 겁니다. 학대하는 방법이 있지. 우리는 같은 집에 살잖아. 국가라는 같은 집에 살잖아. 그리고 얘는 나랑 같은 국민이잖아. 가족인 것처럼. 그리고 얘가 천륜인 것처럼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지 않아요? 가족의 범위를 가족까지 넓히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권리로서 주자. 시혜와 자선이 아니라 이런 이상을 넓히려고 하는 이론이 시민권이라는 이거 넓힌 건 거예요. 얘들 보면 공간을 넓힌 건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이 친구한테 어떻게 돼요? 돈을 꿔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아버지가 돈을 꿔주는 방식이 재미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이런 거를 해놓고 이제 연설을 해요. 우리 수상이 무슨 연설을 하냐면 스웨덴의 수상이 중학교만 나온 수상인데 어떤 연설을 하냐면 이런 연설. 이게 아주 굉장히 유명한 연설이거든요. 연설입니다. 시민의 집, 좋은 가족은 그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으며 소외되지도 않습니다. 또 편애받는 사람도 없고 따돌림 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좋은 가족에서는 평등, 배려, 협력, 도움 주기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국가라는 공동체에 적용하면 좋은 국가는 시민을 특권층과 소외층, 지배자와 피지배자, 수탈자와 피수탈자로 나누는 모든 사회적, 경제적 장벽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가족은 그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고 소외시키지도 않는다 그랬죠. 우리 가족에서 우리 형이 만약에 그래 너 의대 가라. 그 동생들한테 야 오빠가 그 의대 가고 하고 다 좋은 거 아니겠냐. 우리 집안을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또 우리 형은 의대가 그 의사 부인을 만났을 거예요. 우리 집에 온 그 의사 부인이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 저희 고등학교도 나오고 밖에 안 나오고 그랬으니까 무시했을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소외하거나 누구에게 특권을 주지 않은 겁니다. 같은 자식인데. 그러니까 이제 좋은 가족은 그 누구도 특권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국가라는 공동체 이야기하면 디아스포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 국민이니까 누구나 다 시민권을 갖는데 그게 뭐냐면은 무조건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권리로서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 엘빈
한손이라는 패널을 한손을 통해 연설을 했고 스웨덴은 그런 관점들 속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무조건적으로 권리로서 주자 하는 것들의 보고서를 쓰는 게 베버리지라는 사람의 보고서예요. 베버리지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예요. 우리 국민들이 원트 소득 결핍, 이그노런스 무지, 디지즈, 질병, 스카로 불결, 집구석이 불결한 겁니다. 오래돼가지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나태 왜냐하면 일자리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자. 그리고 이것을 최소한 미니멈 스탠다드 오브 리빙 삶의 최소한의 것들을 보장하는 누가 국가가 그래서 내셔널 미니멈 스탠다드 오브 이게 시민 기준선이거든요. 이걸 만들어 놓기 시작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권리로 주자. 이게 시민권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제 아까 사회적 가족이라는 것을 넓히고 나서 권리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자, 돈이 문제잖아요. 돈 어떻게 할 거냐. 이 친구 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돈 어떻게 했냐면 자, 선생님하고 저하고 제가 일당이 5만 원이고 일당이 1억이에요. 그렇게 되면 되게 좋겠죠. 자, 그럼 우리 둘이서 똑같이 범칙금에 걸렸어요. 교통 위반을 했어요. 우리는 얼마를 내냐면 5만 원씩 내요. 똑같이. 이게 평등입니까? 자들은 일당을 똑같이 내는 게 평등이라고 해요. 그럼 1억을 내고 저는 얼마 내요? 5만 원. 이게 평등이라고. 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웨덴이라든가 핀란드, 덴마크 가면 1억 8천 낸 경우, 이번에 3억 낸 경우가 또 나왔어요. 3억 낸 경우. 홈치금을 왜냐면 일당으로 내니까. 이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억을 받는 사람한테 일당은 5만 원은 껌값도 아니고. 근데 저처럼 라이더를 하면서 5만 원을 받는 일당은 이거는 온통 하루에 모든 걸 공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억을 똑같이 5만 원을 내는 게 똑같이 일당을 내야 된다고. 여기 평등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이제 뭐라고 했냐면 돈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영국의 수상이에요. 사람이 로이드 조지라는 수상이 자신의 달걀이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주로 돈을 가져가라. 달걀이 너무 많아가지고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져가라. 여기 소득이죠. 이게 전제가 돼야 되고 얘들은 그런 것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런 이런 애가 나타나요. 쟤는 우리가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아야 돼. 왜요? 같은 생명이니까. 이게 생명권 가상이에요. 아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시민이니까, 같은 인간이니까. 그 번호하고 어떻게 돼요? 나랑 종은 다르지만 이게 종차별주의거든요. 하지만 쟤도 나와 같은 생명이잖아.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나 솔직히 얘기하면 쟤한테 의존하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기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좋은 공기가. 좋은 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금방 죽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는 좋은 물과 좋은 공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물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것이 생태를 순환시키고 좋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인간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쟤들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환경 보호라는 게 우리가 보호한다는 거 아주 건방진 얘기입니다. 쟤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구나. 이게 생태사상. 우리가 근대가 되면서 우리가 가장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애완동물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구.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를 겪고, 그 다음에 이런 세계적인 어떤 이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쟤하고 나하고가 내가 보호하고 제가 보호받는 존재가 우리 서로 보호했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자, 돼지가 몇 년 사는지 아세요? 그대로 나오면 이 녀석이 15년, 13년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언제 잡는지 아세요? 6개월 만에 잡아요. 왜냐하면 6개월이 되게 되면 몸집이 안 커진대. 그러니까 그때 잡아야지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돼지의 논리를 10인종의 인간을 사육한다면 몇 년에 잡아야 돼요? 한 14살, 15살이면 잡아야 돼. 다 크니까. 얼마나 폭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잡초에 대한 정의가 뭔데 잡초는 아직 인간에게 유용성이 발견되지 않은 뿐이에요. 풀은 평등하게 태어나는데 인간이 쟨 잡초야, 쟨 약초야 하고 잡초한테는 제초제를 뿌리는 거예요. 풀 입장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자,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조금이나마 디아스포라 연관된 우리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고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아까 달달님이 그리고 부당한 질서가 어쨌든 그것을 잡초와 약초로 나눠놓고 그러는 건 아니니까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적으로 이제 요 기준이 이제 어쩌면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 첫 번째 철학은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주의로, 그리고 두 번째는 생산의 관점, 소비의 관점에서 생성의 관점. 예를 들면 자연이 있잖아요. 자연이 있으면 어떻게 되면 자연이 어떨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대로 자연을 놔두면 생산이 안 되거든요. GDP가 안 올라가요. 이걸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의 관점을 그렇게 보는데 생성의 관점은 그러지 않다. 그러니까 주체도 우리는 계급의 문제를 볼 때 생산을 하는 계급들, 그걸 둘러싼 계급관계를 보는데 이제는 녹색 계급, 아까 생태라든가 모든 것을 봐야 되고, 인간이라는 호모 이코노미스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에 접근하는 호모 폴리틱스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결론으로 갈게요. 결론으로 가면 제가 이제 오늘 사회과학자가 이제 이 지구촌의 변화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거냐는 건데, 사실 문학하고 사회과학은 늘 문학의 상상력을 만들어주는 사회과학이 논리적으로 하고 그것을 이제 권력관계라든가 정치를 통해서 좀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과학에서 아무튼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문학에서 왔고, 그리고 또 이런 고민들이 또 문학에 가서 또 다른 상상력으로 발전하고 이제 이런 관계가 아닐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떤 결론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독한 나에서 함께하는 우리도 이 말을 해보는데, 아까 천륜의 집에 있었을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고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국가 속에서 바깥에 일단 디아스포라나 아니면 그 다문화나 난민은 고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지구촌에서 인간 중심적으로 종착을 할 때 동물이라든가 자연은 또 고독할 수 있거든요. 네, 함께 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제는 건데. 제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를 이제 읽으면서 거기서 좀 단서를 만들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 했을 때 호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제한동포 문인의 옆에 이제 오면서 되게 막 찾아갔어요. 10년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오늘 같은 주제도 막 하면서 제가 엄청난 호의를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는 문학 작품을 가지고 다 썼거든요. 일반 사회과학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문학이 들어왔었을 때 훨씬 상상력이나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국의 이기적인 착한 사람의 문학 작품 갖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에서의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지의 탄생이 있는 거고, 네,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오면서 야, 무슨 엄청나게 많은
내가 영감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바로 앞에 강의 이렇게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렇지 또 다른 이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들이 저 영화 속에서 그리고 그 디아스포라 입장은 더 있겠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호의를 가졌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저한테 호의가 있을까? 왜 밑도 끝도 없이 사회학자와 우리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할 때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한번 던졌는데 반응이나 표정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같은 친구가 되려면 우정을 하려면 서로 호의가 있고 호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알아야 된다. 그냥 갖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하면 평등한 관계해야 된다. 그 관계가. 내가 네 시다발인가 영화 있잖아요.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평등해야 되고 그리고 소금 한 가마니 뭔지 아세요? 소금 한 가마니 아리스토텔레스가 소금 한 가마니를 먹을 정도로 시간을 묵혀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격자가 10년이 되면 이게 묵히고 있는 건 보면 자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좋은 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벌써 끝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를 100점 받았거든요. 담임 선생님 부르는데 72점 그래요. 모범상 72점. 전 100점 맞았는데 제가 7점 해보니까 선생님 이상한데요? 나한테 기억을 제가 니은으로 쓰고 니은을 기음으로 쓰고 막 썼더라고요. 왜 이렇게 쓰냐 정신이 나갔는데 또 누구 몇 점 그때 옆에서 저도 이상한데 난 또 똑같은 거예요. 또 세 번째도 또 똑같은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이 탁 그러더니 아까 성적 이상한 사람 다 나오는데 그냥 다 고쳐줘요. 왜 그랬냐 했더니 선생님이 우리 반에 공부 잘하는 때 7점을 맡긴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기억을 내를 들여서 자기 경쟁자들. 근데 그때 내신 성적이 들어왔어요. 만약에 내신 성적이 안 들어왔다면 안 그랬을 거예요. 걔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과도한 경쟁들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살려면 좋은 우정이 있는데 좋은 우정에서는 좋은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깡패들 간의 우리는 우정이라고 안 봐요. 왜? 그들은 좋은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으니까. 자기네들만의 이 집단으로 형성을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그 제가 처음에 천륜이라는 집에서는 좋은 우정 있잖아요. 가족들 간에. 근데 그 우정을 가지고 뭐가 안 되는 건가?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면 피난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뭘로 이 친구를 넓혔냐면 시민의 집을, 국가라는 집을 넓히고 시민권을 줬거든요. 근데 저 이거 갖고 안 된다고 하면 국민의 집은 끊임없이 뭐를 착취해야 되냐면 동물과 자연을 착취해야 돼요. 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에 기반하고 여전히 난민이라든가 이런 걸 배척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지구촌이라는 집을 상상해야 되고 그게 공동체죠.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한테 좋은 우정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까지 우정을 가냐면 여기는 자연과 동물까지 우정을 나눠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친구가 되는데 이런 걸 거치면 그 친구들은 늘 뭐를 염두에 두냐면 좋은 공동체를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기 목소리로 공동체에 참여하는 시민의 행동, 자기 공동체로 공동체에 있는 주체의 형성 그리고 주체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의 과정을 매개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는 통이 있으면 통 속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튀어나온 친구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적응하는 친구를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로 통을 이렇게 넓혀주는 거. 넓혀주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유럽에서 만난 놈인가 한국에서 만나고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다른 삶을 사는 것에 주요한 이유 중에 공동체 문제였거든요. 이 공동체 어떻게 안전, 생명에 대한 생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방법을. 두 번째는 달달놈 있잖아요. 달달놈한테 이 노동자들하고 맞서라는 맞서지 못해. 애들한테 너네 가서 알바 받고 최저임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저걸 얘기하라 그러면 그 근로계약서 쓰라고 못 써요. 왜냐면 쓰는 달라고 하는 순간 잘리거든요. 서유럽의 아이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신인교육은 너는 절대로 혼자만 안 되고 함께 얘기해야 된다. 이게 일종의 시민력이거든. 달달로 맞서려면 시민들이 이런 상상력을 통해서 좋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우정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제가 이제 킬링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쓸 때가 인문학 열풍이 불었었거든요. 그걸 보고 되게 우려했어요. 왜 그랬냐면
인디언이 말을 타고 갑자기 멈춰섰는데요. 너 왜 멈춰서니 했더니 내 영혼이 쫓아오지 못했을까 봐. 영혼을 기다리면서 위로하는 게 힐링의 문화예요. 제 딸이 고3인데 뛰다가 힘드니까 제가 가는데 너 금방 끝나. 언니도 금방 끝나고 아빠도 금방 끝나. 고3에는 금방 가. 괜찮지? 힘내? 이런 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뭐라요? 빨리 학교 가야지 뭐해? 이 조건을 안 바뀐 거예요. 마음만 힘이 간 거지. 두 번째 인디언은 제가 만든 인디언인데 뛰다가 멈춰서 지 말을 쳐서 말은 100% 눈 가리개가 있고 뒤에는 기만개가 있대. 함성 어떻게 하나. 한만 보게 하나. 그 때린 겁니다. 두 번째 인디언은 어떤 놈이 내 말에다가 눈 가리개를 하고 눈 가리개를 벗기다가 영어로 PEL이에요. PEL. 눈 가리개를 벗기다, 기만개를 벗기다.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지친 내용을 넘어서서 우리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봐야 된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관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관점들이 우정과 공동체에 관해서 천륜에서 시민권에서 아까 인권에서 우리 어쩌면 생명권까지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우정을 만드는 그 우정들이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고 안전한 공동체가 세월호라든가 이태원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학적, 인문학적, 사회학적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고독한 나들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려면 저는 그것은 개인의 어떤 그 위로, 힐링을 넘어서서 어떤 공동체를 힐링하는 그리고 우리의 관점들을 힐링하고 그리고 새로운 우정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런 고민들 속에서 나오지 않는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얘기를 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유 교수님 강의 너무 명강이시고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한국의 선녀와 나무꾼에서부터 유럽의 폴란스까지 그리고 근대를 이룬 데카르트부터 현대의 시사 문제까지 현장의 일상에서부터 생소하고 좀 어렵게 여겼던 철학의 영역에까지 전 너무도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오전 1부의 오전 행사는 이것으로 끝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신 세 분 선생님께 너무 다 명강이어서 이게 박수 하나로는 부족한 걸 충분히 알지만 그래도 대신에 가장 힘차고 긴 박수 이 세 분을 함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짜 길고 힘차네요. 이 열기를 어디까지 쭉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안내는요, 여기 본 만두점, 구호 9,000점인 걸로, 9,000점입니다. 혹시 더 찾을 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인파 따라가시면 됩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